퇴직 한 달 뒤 평생 가족만 바라보던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조용한 노년을 꿈꿨지만 뜻밖의 연락 한 통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 한 번도 가족을 속인 적 없던 남자가 왜 그날만큼은 말없이 떠나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호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죠. 지방 공기업에서 35년간 설비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을 점검하고 고장난 설비를 고치고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퇴직을 앞두니 갑자기 모든 게 낯설어지더군요. 여보, 이제 좀 쉬어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쉰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35년간 해온 일을 멈추면 제게 뭐가 남을까요? 퇴직금은 있지만 아들 결혼 자금의 대부분 들어갔고 남은 돈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퇴직 후 첫 달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마치 제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손에는 아직 기술이 남아있고 머리는 멀쩡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반가움이 밀려왔죠. 오래전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습니다. 10년 전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배였는데 가끔 명절에 안부를 주고받던 사이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자네는? 형님, 혹시 요즘 시간 괜찮으세요?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서요.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니어 기술 인력을 해외 프로젝트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였어요. 캄보디아 쪽 공단에서 한국에 숙련된 기술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설비 관리 경력이 있으신 분을 찾는데 형님만 한 분이 없잖아요. 월급도 괜찮아요. 숙식도 제공되고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숙식 제공에 월급까지, 게다가 제 경력을 필요로 한다니 마음이 움직였어요. 후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이었죠. 그런 후배가 소개하는 일이라면 나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나? 당연하죠, 형님. 제가 담당자 연락처 보내드릴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해외라니요? 요즘 그런 일로 사기당하는 사람 많다던데요? 후배가 소개하는 건데 뭐. 걱정 마.
저는 아내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아니, 사실 넘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제 기술이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후배에게서 받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시니어 글로벌 파견센터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고 말투는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호님. 저희 센터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해외 프로젝트에 연결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곳이고 현지 직원들을 관리할 숙련된 설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경력이 딱 맞는다면서 칭찬도 아끼지 않았죠. 정님 같은 분이 계시면 현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35년 경력이시잖아요. 그 말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담당자는 곧바로 화상 면접 일정을 잡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 면접을 진행했어요. 화면 너머 담당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뒤로 사무실 풍경이 보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이렇습니다. 월 500만 원, 숙식 무료 제공, 왕복 항공료 회사 부담. 계약 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급이 제가 받던 퇴직 전 급여보다 높았어요. 게다가 숙식까지 해결된다니 국내에서 생활비 걱정 없이 저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 환경은 어때요? 쾌적합니다. 공단 내 숙소는 에어컨도 있고 와이파이도 잘 터져요. 주말에는 외출도 자유롭고요. 담당자는 계약서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잘 정리된 계약서였어요. 저는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언제 출국 가능하세요? 글쎄요, 한 2주 정도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항공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63세에 이런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와 아들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일 많다던데요. 사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여보, 한 번 더 알아보면 안 돼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요. 후배가 소개한 거라니까. 그 친구 성격 알잖아. 게다가 계약서도 다 받았어. 저는 두 사람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한숨만 쉬었죠. 출국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저는 설렜습니다. 작업복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상비약을 챙겼어요. 여권도 확인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무리하지 말고요. 알았어. 걱정 마.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프놈펜의 뜨거운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간판들은 크메르어로 가득했고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했죠. 저는 짐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정영호님? 젊은 남자 2명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제가 정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나왔습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남자들의 말투는 무뚝뚝했습니다. 면접 때 만났던 담당자처럼 친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현장 직원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프놈펜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번화한 거리였죠. 숙소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요. 운전하는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점 시내에서 벗어나더니 건물들이 드물어졌어요. 공단 지역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외곽이었습니다. 차가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공단 숙소치고는 낡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네, 들어가시죠. 짐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계약서에 나온 쾌적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남자가 2층 끝방 문을 열었어요.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짐 풀고 계세요? 잠깐만요.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보안상 여권은 저희가 보관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회사 규정이에요. 분실 방지 차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권을 건넸어요. 뭔가 찝찝했지만 회사 규정이라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2층 침대 2개가 있었어요. 에어컨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쇠창살이 쳐져 있었죠. 아래층 침대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일어나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온 지 일주일 됐어요. 여기 분위기가 어때요? 일은 어렵지 않나요?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나도 공장 관리자라고 해서 왔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요? 이상한 콜센터 업무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 걸고 그러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설비 관리 일은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속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서 항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조용히 하세요. 괜히 말 꺼냈다가 맞아요. 맞다니요? 여기 나가고 싶다고 하면 폭행당해요. 어제 한 명이 도망치려다 잡혀서 엄청 맞았어요. 남자의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제가 사기를 당한 건가요? 문은 잠겨 있어요. 밤에는 밖에서 자물쇠를 채워요. 외출도 못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휴대폰도 압수당했어요. 형님 핸드폰도 곧 뺏길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영호님 휴대폰 주세요. 현지 유심으로 교체해 드릴게요. 아니요, 제 폰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회사 규정입니다.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협박조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남자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금당했다는 것을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낯선 풍경이 보였어요. 멀리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한비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낯선 남성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욕설과 비명 같은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 걸, 아들의 걱정을 무시하지 말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곳에 갇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어요. 정영호님, 업무 교육 받으러 가시죠.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룸메이트를 쳐다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을 지나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지하로 가요? 업무 교육장이 거기 있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형광등 불빛이 번쩍였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 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이 보였어요. 저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 컴퓨터 모니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문구들이 떠 있었죠.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해킹 시도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범죄가 의심됩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보이스피싱 스크립트였어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불법 조직의 본부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남자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면접 때 봤던 담당자였어요. 그는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영호님. 환영합니다. 담당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설비 관리 일을 하러 온 건데요. 설비 관리요? 하하, 그건 미끼였죠. 여기 진짜 일은 이겁니다. 담당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투자 사기 안내문이 떠 있었어요. 고수익 투자 상품입니다. 원금 보장에 월 수익률 20%를 드립니다. 이런 사기를 하라고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느릿하게 일어났어요. 안 한다고요? 정영호님,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당장 저를 돌려보내시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요? 여기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방 뒤쪽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냥 스크립트대로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 달만 일하면 진짜로 돈 벌어서 돌려보내 줄게요. 거짓말이죠. 저는 안 합니다. 담당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썩든지 하세요. 어차피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잖아요. 한국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 하겠네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아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할까요? 데려가세요. 며칠 굶으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담당자가 손짓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놔주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들은 저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캄캄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생각 좀 하세요. 남자들이 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열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벽을 더듬어 구석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아들의 걱정을 무시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어요. 때리는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룸메이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치려다 맞았다고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물과 빵 한 조각이 들어왔어요. 화장실은 방 구석 양동이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약해졌고 정신은 흐릿해졌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자가 서 있었어요. 생각 정리됐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을 본 담당자가 비웃었어요.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영호님, 여기서 계속 이러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 그 후배 아세요? 당신을 추천한 사람. 걔도 우리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었던 후배가 10년 넘게 알고 지낸 그 사람이 저를 여기로 보낸 거였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담당자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반복됐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어요. 제 정신도 흐릿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담당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씻고 밥 먹어. 남자는 저를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생생했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소.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여기서 버티기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거부했는데 결국 하게 됐어요. 안 하면 계속 가두고 굶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고 있어? 네. 살아남으려고요.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이었어요. 작은 방에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영호님, 마지막 기회예요.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갇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게 범죄라는 거 알아요? 한국 사람들 돈 빼앗는 짓이잖소. 범죄요? 여기 캄보디아예요. 한국 법이 안 통해요. 게다가 당신도 이미 공범이에요. 무슨 소리요? 당신 여권으로 이미 법인 하나 만들었어요. 당신 명의로 계좌도 개설했고요. 한국 경찰이 추적하면 당신이 조직의 일원으로 나올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이미 이들의 올가미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진수가 나에게 추천했잖아요. 믿었던 후배였죠? 담당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들과 한패요? 당연하죠. 걔가 당신 정보 다 줬어요. 퇴직했고 돈이 필요하고 자존심 강하고 딱 우리가 원하는 타입이었죠.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였어요. 같이 술도 마시고 명절마다 안부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이 지옥으로 보낸 거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돈이죠. 한 명 데려오면 수백만 원 받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의심 안 하니까 데려오기 쉽고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노후 불안에 눈이 멀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경고의 신호들을 다 무시했어요. 담당자가 나갔고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제 탈출 시도하셨어요. 룸메이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잡히면 이렇게 돼요.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캄캄한 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쇠창살을 붙잡고 멀리 보이는 한비식당 간판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한글 간판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룸메이트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저 간판 보이죠? 네, 한비식당이라고 쓰여 있어. 저기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래요. 거기까지만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봤자 잡히지 않소. 저 사람처럼 맞을 뿐이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한 사람이 행방불명 됐어요. 아무도 그 사람 얘기 안 해요.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행방불명이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형님, 저는 나가고 싶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새벽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였어요. 고함 소리도 들렸습니다. 찾아. 멀리 못 갔어. 누군가 또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도망자를 찾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힌 것 같았어요. 곧이어 끌려오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아들이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요. 그리고 그 한비식당 간판을 다시 봤습니다. 저 불빛만 닿을 수 있다면, 저 곳에만 도착할 수 있다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스크립트를 읽었죠. 한국에 계신 분들께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전화 너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었어요. 저처럼 노후가 불안한 사람들을, 저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제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잘하네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저는 그의 말이 역겨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다시 지하 감금실로 끌려갈 테니까요. 밤마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속인 사람들이 나타나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당신도 사기꾼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룸메이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님, 내일 폭우가 온대요. 폭우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엄청 큰 비가 온대요.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오면 경비가 소홀해질 수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시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룸메이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은편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탈출 시도하다 폭행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시도해 보세요. 저는 못 가지만 형님들은 나가세요. 다음 날 오후부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했어요. 경비들이 복도를 오가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지금이에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지 않소? 창문이요. 쇠창살 하나가 헐거워요. 전에 확인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시도해야 할까요? 잡히면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여기 그냥 있으면 언젠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좋소. 해봅시다. 우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룸메이트가 헐거운 쇠창살을 흔들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폭우 소리에 묻혔습니다. 창살이 조금씩 벌어졌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정영호님, 김동현님, 문 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현지 통역을 담당하던 캄보디아 여성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당신들 도망치려고 하죠?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도와줄게요. 뭐라고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저도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리나예요. 빨리 해요. 경비들이 1층에 있어요. 리나가 창살을 함께 잡아당겼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창살이 완전히 벌어졌어요. 빗물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나갈게요. 그 다음 형님, 그 다음 리나 씨. 룸메이트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2층 높이였어요.
아래는 진흙탕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내렸고 철퍼덕 하는 소리가 났죠. 괜찮아요. 아래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창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뜨기 힘들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쿵 하는 충격과 함께 진흙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리나도 뛰어내렸습니다. 우리 셋은 일어나 뛰기 시작했어요. 폭우 속을 헤매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 건물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저기요. 저 불빛. 리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습니다. 한빛식당이었죠. 저기로 가요. 우리는 방향을 틀어 불빛을 향해 뛰었습니다. 진흙탕을 헤치고 무릉덩이를 건너고 쓰러진 나뭇가지를 피하며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식당 건물이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뛰었어요.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놀란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희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감금됐다가 도망쳤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식당 주인은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제 몸을 감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군.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식당 주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식당 창문을 비췄어요. 누군가 고함쳤습니다. 거기 있어. 문 열어. 그들이 쫓아온 거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식당 주인이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리나와 룸메이트 옆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부숴버린다.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몸을 떨었어요. 다시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밖에서 고함 소리와 차 출발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도망친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고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사관 직원도 함께 왔어요.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여보. 아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감금됐던 그 어두운 방,
담당자의 비웃는 얼굴, 도망치다 잡힌 사람들의 비명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인 다수가 불법 조직에 감금돼 사기 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 믿었대요? 요즘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묵묵히 저를 돌봐줬어요. 밤에 악몽에서 깨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들도 자주 찾아와 격려해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건 폭행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배신당한 상처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후배가 저를 팔아넘겼다는 사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 치료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어요. 처음엔 낯선 사람의 시선조차 두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도 산책을 나가도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움찔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들의 사랑이 저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벽이 서서히 내려갔어요. 저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동네 산책로를 걷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죠.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뭘요? 진짜 가장은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평생 강한 가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도 모든 걸 해결해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죠. 그게 저를 그 지옥으로 몰아넣었어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 같은 건 없어요. 누군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낯선 제안 앞에서는 멈추세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아무리 급한 마음이 들어도요. 저처럼 믿었던 사람의 소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세요. 여권을 달라고 하면 거부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이상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다고 느껴서 그 제안에 넘어갔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요. 일로 증명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못해도 저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의 선택은 단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불안한 노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작은 힘이 됩니다.